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그 유명한 작품이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문입니다. 근데 그냥 서문이 아니고요.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트 페레스터 니체가 직접 쓴 바로 그 서문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한 청취자분께서 이 책, 특히 이 서문에 담긴 배경 이야기가 무척 궁금하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단순하게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이 대단한 작품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됐는지 그 뒷이야기가 알고 싶다고 하셨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 서문은 그냥 책 속의 글이 아니거든요. 뭐랄까? 니체라는 한 인간의 삶, 그리고 그의 가장 깊은 생각이 어떻게 차라투스트라라는 이 작품으로 딱 응축되었는지 그걸 여동생의 시선으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창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철학책이 아니라 정말 한 개인의 영혼이 담긴 기록으로서의 차라투스트라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엘리자베트 페레스터 니체가 들려주는 차라투스트라 탄생 비화, 그 속으로 한번 같이 빠져들어가 보시죠. 니체의 내면과 그 창작 과정의 비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서문을 딱 펼치면요. 처음부터 아주 강렬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페레스터 니체는 이 책이 자기 오빠 니체의 가장 개인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서 시작해요. 그의 모든 경험, 또 소중했던 우정, 품었던 이상, 기쁨은 물론이고요. 정말 뼈아팠던 실망과 슬픔까지 그야말로 삶 전체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니체의 영혼을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페르스터 니체는 이 작품이 단순한 철학적 논증이 아니라는 점, 니체라는 한 인간의 정말 생생한 삶, 그의 고뇌와 희망이 그대로 녹아있는 기록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엿보이죠. 그녀는 그 모든 개인적인 경험들 위에 그의 가장 위대한 희망과 가장 먼 목표의 이미지, 이게 딱 덮여 있다고 묘사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희망과 먼 목표, 이게 결국 뭘까요? 바로 니체가 이 작품을 통해 제시하려고 했던 초인, 그 이상과 직결된다고 봐야겠죠. 니체의 삶 자체가 이 사상을 잉태한 어떤 토양이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 또 있는데요. 니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차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의 원형 같은 걸 마음속에 그려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 시절 꿈에도 등장했다니 이건 뭐 약간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봐야 할까요? 처음에는 그 존재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고도 하는데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페르시아인에게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네, 페르스터 니체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니체가 보기에 그 페르시아인들이란 민족이 역사를 그냥 사건 나열로 본 게 아니라 넓고 포괄적인 시각으로 파악하려고 했던 최초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모든 진화의 과정을 예언자가 주재하고 각 예언자는 하자르라고 불리는 1000년간의 통치 기간을 가진다고 믿었는데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투쟁이라는 도덕적 세계관을 처음 제시한 조로아스터, 즉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서 기존의 도덕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선포하려는 니체의 의도가 담길 선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역사적이고 또 신화적인 무게감을 지닌 페르시아 예언자의 이미지가 자신의 혁명적인 사상을 대변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역사와 신화 속 인물을 자기 철학의 아바타로 삼은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 차라투스트라가 설파하는 핵심 사상, 특히 많은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그 초인이라는 이상에 대해서도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죠. 아, 그럼요. 당연히 언급합니다. 서문에서는 이 초인 사상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1869년부터 82년 사이 니체의 여러 저작들, 특히 1873년에서 75년 사이의 글들에서 그 씨앗이랑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문헌학자들이라는 미완성 글에서는 개인의 독창성, 위대함,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막 역설하면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비범한 개인들을 길러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내용을 소개하죠. 이건 뭘 보여주냐면 평범한 대중을 넘어서는 탁월한 개인, 그러니까 초인의 가능성을 이미 모색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페르스터 니체가 설명하는 니체의 초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SF 영화 속 영웅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닐 텐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페르스터 니체는 이 초인이 흔히 오해하듯이 그냥 공상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먼 미래에나 등장할 존재 또는 다윈주의적 진화의 결과로 나타날 새로운 종, 스페시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해요. 니체가 제시한 초인은 현재의 인간이 기존의 낡은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체계, 그러니까 서문에서 인용된 힘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하고 약함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 악하다 라는 이 도발적인 원칙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모든 영적, 육체적 에너지를 동원해서 지금 여기서 실현 가능한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병들고 나약하고 기존 도덕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현대인의 상태를 극복하고 더 건강하고 강인하고 용기 있는 새로운 인간 유형으로 스스로를 재창조하라는 그런 요구인 거죠. 그리고 이런 자기 극복과 창조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으로 니체는 무엇보다 위대한 건강, great healthiness, 이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전합니다. 이 위대한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병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병과 싸우고 그걸 극복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생명력을 획득하는 아주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건강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건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서문에서는 니체가 1881년 여름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 건강 문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즐거운 학문이랑 차라투스트라의 구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몸 상태가 좋아지니까 창작의 샘도 다시 막 솟아난 거겠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시기에 니체는 가장 믿었던 친구들한테서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아주 사무치는 고독감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회복했는데 정신적으로는 더 깊은 고립 상태에 놓인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었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차라투스트라 탄생의 결정적인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것이 페르스터 니체의 설명입니다. 니체한테 우정이라는 건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거의 신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거든요. 따라서 친구들한테서 느낀 그 배신감과 실망은 그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상의 길이 점점 더 험난하고 외로워지는데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거나 같이 가주지 못한다는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그는 결국 현실에는 없는 이상적인 친구이자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대신 전해줄 완벽한 설교자로서 차라투스트라는 이 위대한 철학자의 형상을 창조해냈다는 것이죠. 그 극심한 외로움이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창조의 자양분이 된 셈입니다. 네, 그러면서 퓨르스터 니체가 중세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그대를 완전함으로 이끄는 가장 빠른 짐승은 고통이다라는 구절이에요. 이 인용은 정말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그쵸? 마치 니체가 겪었던 그 뼈아픈 고독과 정신적 고통이 없었다면 차라투스트라라는 이 불멸의 작품이 지금과 같은 강렬함과 깊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고통이 창작에 정말 불가결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집필 과정 자체에 대한 묘사도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특히 그 작업 속도는 거의 초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제1부는 1883년 2월 초 이탈리아 라팔로의 그 아름다운 해안가에서 단 열흘 만에 완성되었다고 해요. 믿기지 않는 속도죠. 심지어 당시 니체의 건강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고 날씨로 겨울이라 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궂은 날씨였다고 하는데 니체와 자신은 오히려 그런 역경 속에서 영감이 더욱 강렬하게 찾아왔다고 믿었다는군요. 그렇죠. 꼭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번개가 치듯이 영감이 터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2부 역시 비슷한 속도인데요. 같은 해 여름 스위스 실스마리아의 고요한 호숫가에서 불과 열흘 만에 쓰였고 제3부는 1883년에서 84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프랑스 니스에서 또다시 열흘 만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집중력과 창작 에너지죠. 퓨르스터 니체는 니체가 이 장소들을 단순히 머물렀던 곳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교감하고 영감을 받은 일종의 성스러운 장소로 여겼다고 전해요. 특히 니체는 주로 산책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막 샘솟듯 떠오르면 급하게 작은 수첩에 휘갈겨 적어두었다가
숙소로 돌아와서 그걸 정리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고 하니 그 창작의 순간들이 얼마나 역동적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뼈가 약간 주춤했던 걸까요? 네, 서문에 따르면 제4부의 지필은 앞선 파트들처럼 그렇게 단숨에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1884년 9월 니체가 취리히에서 여동생과 함께 지낼 때 제4부에 대한 첫 구상과 메모를 시작했고 이후 같은 해 11월 프랑스 남부의 휴양지 멘토네에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지만 이전처럼 열흘 만에 완성하지는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내용의 성격이나 당시 니체의 심리 상태 혹은 외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완성된 제4부 역시 앞선 부분들 못지않은 깊이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서문에서 아마 가장 압도적인 부분은 니체 자신이 훗날 자서전격인 이 사람을 보라 액체 호모에서 직접 묘사한 그 창작 당시의 황홀경, 그러니까 영감의 순간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포에르스타 니체가 이 부분을 상당히 길게 인용하고 있는데 와, 읽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예요. 니체는 이때 자신이 단순히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라 마치 어떤 거대한 힘의 도구, 뭐랄까 매개체가 된 듯한 비범한 체험을 했다고 고백하죠. 네, 그 묘소는 정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극한의 경험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니체는 그걸 계시, 레벨레이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무언가가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확실성과 정교함을 가지고 갑자기 자기에게 나타나서 존재 자체를 깊숙이 뒤흔들고 전복시키는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가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며 마치 번갯불처럼 필연적으로 망설임 없이 형상화되어 다가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고 수레하죠. 그는 이어서 그 강렬한 체험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묘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내적 긴장감이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터져나오는 그런 황홀경, 발걸음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미친 듯이 빨라지거나 혹은 반대로 극도로 느려지는 상태, 온몸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는 미세한 전율과 떨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것조차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넘쳐흐르는 빛 속에서 필요한 하나의 색깔, 하나의 그림자로서 기꺼이 요구되는 듯한 그런 심오한 행복감을 느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리듬감, 광대한 형식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본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요. 완전히 자신의 의지를 벗어나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비유와 상징에 대한 언급인데요. 가장 적절하고 단순한 표현 수단들이 마치 스스로 제공되듯 저절로 떠올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차라투스트라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물이 그대에게 다가와 아양을 떨며 그대의 등에 타고 싶어한다. 모든 비유 위에서 그대는 모든 진리로 나아간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죠. 니체 스스로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자기와 같은 강렬한 영감을 경험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단언할 정도로 이건 그에게 정말이지 각별하고도 압도적인 창조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트가 이 부분을 길게 인용한 것은 아무래도 오빠의 창작 과정이 얼마나 비범했는지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저희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트 포에르스터 니체가 정성껏 기록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문을 통해서 이 위대한 작품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 탄생의 비밀을 함께 엿보았습니다. 니체라는 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의 경험과 고뇌, 어린 시절 꾸었던 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장엄한 페르시아 예언자의 모습으로 구체화된 차라투스트라라는 인물, 그리고 육체적 건강의 회복과 정신적 고독의 심화라는 이 상반된 조건 속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창조적 영감의 순간들까지 정말 한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니체 자신이 직접 묘사했던 그 영감의 순간에 대한 기록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쵸? 마치 신들린 듯한 상태에서 단숨에 써내려간 듯한 그 장면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또 고통이야말로 완전함으로 이끄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그 역설, 그리고 단 열흘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책의 주요 부분을 완성해낸 경이로운 창작 속도 역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서문은 차라투스트라가 단순히 어떤 철학적 사변의 산물이 아니라 한 인간의 치열했던 삶과 고뇌, 환희와 영감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지극히 뜨겁고 개인적인 기록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처럼 차라토스트라라는 작품 뒤에 숨겨진 니체의 강렬한 개인적 경험과 격동적인 창작 과정, 그리고 또 여동생의 시선으로 기록된 이 서문의 존재를 알고 나니 혹시 본문을 읽거나 접할 때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작품을 둘러싼 이러한 배경 지식이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감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번쯤 되새겨 보시는 것도 니체의 철학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나는 즐거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